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워서 결혼까지 시킨 60대 여자입니다. 큰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착하게 잘 커준 아들과 딸. 여전히 저에게 잘하고 또 각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까지 이루면서 저에게 손자, 손녀까지 안겨줬으니 이만하면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자식들이 엄청난 성공을 한 것도 아니지만 몸 건강하고 남한테 해 안 끼치면서 성실하게 살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만하면 참 행복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저 혼자 아이들을 키웠는데 젊었을 때 워낙 고생을 했다 보니 나이 든 지금이 훨씬 홀가분하고 좋네요. 너무 사소한 나머지 잊고 지낼 때도 많지만 세상에는 참 감사할 게 많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요. 저는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잘하거든요. 행복이라는 게 큰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거 누리는 거 그런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면 된다고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는 저와 생각이 완전 딴판인 것 같더라고요.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신세 타령을 늘 해대니 듣고 있는 옆 사람까지 힘들고 짐 빠지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잘 몰랐죠. 저희 아들이 친구 소개로 며느리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땐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인상도 좋고 싹싹한 것 같아 저도 참 마음에 들었었죠. 제가 시어머니라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말도 참 잘하고 이런저런 속 얘기도 스스럼 없이 잘하더라고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도 함께 일하거든요. 제가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땐 아들에게 운영을 다 맡기고 저는 쉴 생각입니다. 규모가 엄청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작은 편도 아니어서 일하시는 직원분도 아들 제외하고 2명 정도 더 쓰고 있어요. 저와 아들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 며느리는 퇴근하면 곧장 저희 식당으로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바로 가서 쉬라고 해도 저희 식당으로 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놀다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건 좋은데 오면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회사 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진짜 회사 못 다니겠어요. 왜 또? 우리 회사 진짜 체계도 개판이고 완전 주먹구구식이거든요. 누가 중소기업 아니랄까 봐. 저한테 일도 다 몰아줘요. 일을 너한테 왜? 제가 일을 잘하니까요. 저 빼고는 완전 다 돌대가리들이에요. 일 잘하면 능력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할 일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며느리는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토록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도 했는데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진 않더라고요. 나름 힘들게 들어간 회사고 직급도 올랐는데 그만두긴 아쉽다고 하면서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며느리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렇게 힘들어할 거면 그만두고 다른 데를 찾아보던가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회사를 옮길 생각도 그만둘 생각도 없다는 게요. 주구장창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데 처음에 안쓰러웠죠. 그렇게 힘든데 참고 다니나 싶어서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회사가 너무 힘든 것보다는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명지가 원래 성격이 좀 그러니? 불평불만 많고? 제 말에 아들도 민망한 얼굴로 웃더라고요. 명지 원래 그래요. 내가 별명도 지어줬잖아. 징징이라고. 징징이? 연애할 때도 네 저랬어. 징징징. 회사 힘들고 어디가 아프고 돈도 없고 징징. 그게 명지 성격이니?
좀 불평불만 많고 징징거려. 막내딸이다 보니 집에서도 잘 저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냥 말만 저러는 거라서 이제는 그러려니 해. 너한테도 많이 그래? 나한테도 그러고 회사에서도 좀 그러나 봐. 안 그래도 전에 얘기하더라. 회사 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회사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회사 생활 좋은 사람 어딨느냐고. 다 같이 힘들어도 참고 다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자꾸 그만두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별로다, 어쩌다 징징거리면 다른 사람까지 힘 빠지는 거 모르냐면서. 명진의 회사 과장님이 한 소리 했다네. 아, 그렇게까지? 회사에서도 오죽 그러면. 그러게. 근데 그거 듣고도 또 과장이 한 소리 했다고 나한테 툴툴거리지. 나도 몇 번 뭐라고 했는데 고쳐지지도 않고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해. 아들은 원래도 성격이 수더분하고 묻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명지가 그렇게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에서까지 한 소리 들을 정도면 명지가 툴툴거리는 게 꽤 심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성격이라고 한다지만 왜 저렇게까지 매사 불평불만이 많을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주로 회사 욕을 하는 거다 보니 회사를 그만두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명지가 아이를 가지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육아휴직 같은 걸 쓸 순 있는데 회사에 사이 안 좋은 사람도 너무 많고 육아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라고 했죠. 나중에 아이 좀 키워놓고 저희 아들이랑 식당 운영을 같이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더불어 회사 욕하는 거 이제는 안 듣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이제는 임신한 게 너무 힘들다고 또 징징대더군요. 입덧이 힘들고 몸도 너무 불편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걸 여자만 겪어야 되냐느니 늘 입이 대빨 나와서 불평불만을 쏟아놨어요. 원래 아이 가지면 그렇다고 힘들어도 좀만 참으라고 달래줬죠. 그런데 저희 아들한테도 징징거리는 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가 식당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가 어제 망고가 먹고 싶었는데 저희 아들이 안 사왔다면서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얼마나 한이 되는지 아느냐고 한참이나 툴툴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제 회식 손님들이 많아서 저희 아들도 늦게 집에 갔고 그 시간에 망고를 사서 간다는 게 여의치가 않았을 겁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는데도 먹고 싶은 것도 안 사왔다고 내내 징징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희 아들에겐 다음부턴 꼭 사주라고 하고 말았어요. 먹고 싶은데 못 먹었다고 서러워하는 며느리에게 남편을 그렇게 닥달해야겠느냐고 면박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버릇을 해서인지 며느리의 하소연은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임신 기간 때만 그랬냐고요? 아니요. 아이를 낳고 나선 훨씬 심해졌습니다. 본인도 육아가 처음이고 또 워낙 힘들다 보니 더 짜증도 많아지고 불평불만도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든데 저희 아들은 집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쁘다며 자기를 너무 외롭게 한다면서요. 제가 알기론 저희 아들 식당 출근 시간 전까진 집안일도 나름 하고 애도 보다가 온다고 했거든요. 또 휴무 날에는 애엄마 쉬게 하고 자기가 아이 보는 날도 많다고 했고요. 저희 아들도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지 내내 불평불만만 쏟아놓는 겁니다. 저도 제 앞에서 제 아들 욕하는데 듣기 좋을 리 있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현태에게 좀 신경 쓰라고 하겠다며 달래준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정말 듣기도 싫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느냐고 되려 따지고 싶은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가끔 놀러오는 저희 딸애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저희 집에 다 모였을 때였어요. 밥을 먹는데 먹는 내내 그만 먹어야겠어요. 왜? 살찌는 것 같아서요. 애 낳고 살도 안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힘든 거 있죠, 어머님. 하루 종일 애 뒤치다꺼리 하다가 하루 다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애 키우는 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아이 안 가질 거 그랬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죠. 예, 너는 송준이 듣는데 그런 소리를 앞에서 하니.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요, 뭐. 이런 갓난애기가 제 말이 뭔지는 알겠어요? 말의 뜻은 몰라도 어감이나 느낌은 애도 다 한다. 그리고 송준이 정도면 엄청 수월한 거야. 아, 어머님. 애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네 애면 수월한 거니까 그냥 키우라는 소리예요. 키우는 사람이 힘들다는데 수월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뭔 소리를 해도 저런 식이라서 저도 짜증이 나서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살찔 것 같아서 안 먹는다면서 또 야금야금 먹고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계속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요. 그래서 저희 딸애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그러는 거예요. 새언니, 아까부터 그만 먹는다고 해놓고 지금 거의 밥 한 공기 정도 더 드신 것 같은데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웃고 아들도 웃었는데 며느리만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삐진 것처럼 아이 안고 방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걱정돼서 그랬죠. 제가 기분 상했나? 하지만 딸애도 그냥 밥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맞잖아. 먹을 거면 그냥 먹고 아니면 말지. 앞에서 먹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배부르다 그만 먹어야지 살찔 것 같다 하면서 다른 사람 밥맛까지 떨어지게 만드냐. 딸의 말에 저희 아들이 한 소리 했습니다. 야, 너는 그래도 새언니한테 밥맛 떨어지게 만드냐가 뭐야? 그렇잖아. 가만 보면 새언니 맨날 저러더라. 오늘뿐만 아니고 맨날 뭐 먹을 때 우린 맛있게 먹는데 앞에 대고 이건 맛없네, 냄새가 나네, 세척이 덜 됐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서 밥맛 떨어져. 야, 그만해. 저는 솔직히 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다 같이 먹는데 그런 소리를 내내 하면 다른 사람도 밥맛 떨어지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그날 딸애가 한마디 했다고 그 후 내내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아가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내가 진짜 밥 먹는 걸로 눈치 보여서. 지연이가 밥 먹는 걸로 눈치 준 게 아니라 네가 먹는 내내 살찔 것 같다, 배부르다, 그만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잖아. 먹을 거면 그냥 먹으라 이거지. 제가 말하면 뭐 얼마나 말한다고요. 그런 말도 못해요? 어머님도 진짜 섭섭하네요. 아가씨가 밥 먹는 걸로 저한테 면박까지 주는데도 아가씨 편만 드시는 거예요? 편은 무슨 편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 밥 먹을 때 그런 소리 하는 거 나도 듣기 싫어. 배부르면 그만 먹으면 되지. 꼭 계속 먹을 거면서 배부르다고 질린다고 그러고. 제 말에 며느리는 몹시 서운해하더라고요. 눈물도 고이고 입도 실룩거리고요. 저도 더 이상 말을 말자 싶어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한 소리 하면 저희 아들에게 더 심하게 하소연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아들도 그맘때쯤에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고된 식당 일 마치고 집에 가면 아이 돌보고 와이프 하소연도 들어줘야 되고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아들이지만 그맘때 몹시 피곤하고 지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 아들 욕을 본격적으로 저한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는 혼자 아이랑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심심하다고 식당 쉬는 시간에 맞춰 자주 놀러 왔었는데요. 그러면 저희 아들은 쉬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며느리가 있는 동안은 대신 아이를 돌봤거든요. 애는 저희 아들한테 맡겨놓고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듣다 보면 결국 아들 욕 혹은 제 욕 비스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루 종일 애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우울한 거 있죠. 애 키우는 제 친구들 시터 구해서 편하게 자기 시간 갖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참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그래? 시터는 많이 비싸니? 비싸죠. 근데 그런 애들은 보통 시댁이 잘 살아서 시댁에서 돈 대주는 경우가 많아요. 시집 잘 간 거죠.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인기도 많았는데
결혼은 저보다 훨씬 잘했으니 남편복, 시댁복이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어쩜 이렇게 대놓고 하나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눈치도 없는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현태 씨가 남들 쉬는 주말에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태 씨 사람 하나는 착하고 좋아서 결혼까지 했고 여전히 사랑하는데요. 제가 계산적이고 실속에 밝은 여자였으면 현태 씨랑은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대꾸도 안 했습니다. 본인이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해서 돈도 잘 못 벌고 집안도 평범한 저희 아들이랑 결혼했다 그건가요? 물론 불만 생길 수도 있고 자기 친구들한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요? 너는 그럼 뭐 얼마나 잘났고 대단하냐고 한 소리 하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애 키운다고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걸로 해소를 하려나 보다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려 한 거죠. 그런데 얼마 뒤 저희 아들이 일하는 내내 표정도 안 좋고 기분이 엄청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물어도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날은 아무래도 집에 뭔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일 끝나고 잠깐 남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빨리 가야지. 송준 엄마 혼자 애 본다고 힘든데. 너는 안 힘드니? 하루 종일 식당 일했는데. 그래도. 저는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아들을 붙잡고 무슨 일 있느냐고 왜 내내 한숨만 쉬고 표정 안 좋느냐고 다그치니까 아들은 그제야 대충 말하더라고요. 전날 며느리랑 좀 싸웠다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보나 마나였습니다. 저희 아들 웬만하면 화도 잘 안 내고 식당에 진상 손님이 와도 화내는 법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싸웠을 정도면 얼마나 아들을 닥달하고 푸념 늘어놓았을지 안 봐도 비디오더군요. 저도 며느리가 괘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저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같이 지내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저희 손주 송준이도 저런 성격 그대로 배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에게 며칠 날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죠. 그날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식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저희 쉬는 시간에 맞춰 왔는데 저는 일부러 애는 아들 보고 잠시 보라고 하고 저는 며느리 데리고 잠깐 어디 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가냐고 하는데 제가 만날 사람 있으니까 그냥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약속 장소로 가는데 며느리는 가는 도중에도 내내 아들 욕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며칠 전에 현태 씨랑 싸웠어요. 저한테 작작 좀 하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님? 현태 씨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저한테 잘하고 화도 안 내고 이해심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했다 그건지 저한테 화 벌컥 내고 진짜 실망이라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무르고 싶어요. 결혼 준비할 때 다시 생각할 거 그랬어요. 뭘? 결혼요. 솔직히 현태 씨 만날 때 저희 엄마가 손자리 하나 주선해 주신다 했거든요. 돈도 현태 씨보다 훨씬 잘 벌고 집도 잘 산다고요. 나이는 좀 많아도 조건은 훨씬 좋죠, 현태 씨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 들을 거 그랬다니까요. 정말 갈수록 정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 말은 결혼 무르고 싶다 그거지? 현태 씨 하는 거 보면 제 마음은 거의 그 정도라 그거죠. 어머님이 현태 씨한테 좀 뭐라고 하세요. 저도 하루 종일 애 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아무 대꾸하지 않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따라오라고 했죠. 카페요? 도대체 여길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 저 커피 별로 안 좋아해요. 커피 마시면 잠도 안 오고 속도 아프고. 그리고 이런 데는 비싸기만 하잖아요. 이런 데를 왜 오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도착하기 직전까지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가보니 벌써 제 친구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그리로 며느리를 데리고 갔죠.
며느리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내 친구야.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앉아요. 그렇게 며느리와 저는 자리에 앉았고 음료 주문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친구 눈치를 살짝 보더니 저에게 그러더군요. 어머님, 여긴 왜요? 혹시 뭐 보험 이런 거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면 괜찮아요. 저 다 있어요. 며느리 말에 친구가 웃으며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보험은 아니고요. 나는 이런 일 하는 사람. 친구가 내민 명함에는 재혼 전문 결혼 전문 회사 대표 강인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명함을 보는 며느리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결혼 전문 회사? 재혼 전문? 맞아요. 친구가 회원 한 명 소개시켜 준댔는데 세상에 며느리를 데리고 올지 몰랐네. 며느리는 벙찐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도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자, 이거. 이게 뭐예요, 어머님? 직접 봐. 며느리는 제가 준 서류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요. 아들 부부는 다 기입을 했던 서류였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봤으니까 알잖아. 이혼 서류지 뭐긴 뭐야. 아니, 이걸 왜 주시는 거냐고요? 흥분해서 날뛰는 며느리에게 저도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네? 너 요즘 내내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결혼 잘못했다, 무르고 싶다, 현태한테 실망이다, 그거 아니야.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결혼 잘못한 것 같다며. 엄마가 해주는 선짜리 그거 나갈 걸 후회한다며. 며느리는 입을 못 다물고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싫고 지긋지긋한 남자랑 어떻게 남은 인생마저 살려고 하니? 사는 내내 후회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혼해. 이혼하고 내 친구가 결혼 전문 회사 하거든. 마침 너 딱 소개시켜주면 되겠더라고. 친구 회사에 회원 많으니까 네가 원하는 조건 자세하게 얘기해서 알려달라 그래. 며느리는 기막히다는 듯 몸까지 들썩거리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난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제가 그런 말 했기로서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정색하며 말했죠. 장난? 너는 이게 장난 같아? 네? 현태 생각도 똑같아. 거기에 적힌 현태 정보, 그거 현태가 적은 거야. 도장도 현태가 직접 찍은 거고. 그 말에 며느리도 다시 한번 이혼 서류를 보더라고요. 내내 살기 싫다고 결혼 잘못했다는 소리를 입에 버릇처럼 달고 다니는데 현태라고 마냥 아무렇지도 않겠니? 속도 많이 상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것 같더라. 현태 씨가 진짜 이랬다고요? 그래. 너 맨날 나 붙잡고 현태 붙잡고 결혼 잘못했느니 하소연했지?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야. 근데 그런 하소연을 허구한 날 한다고 생각해봐. 너 같으면 계속 붙어 살고 싶겠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한테 잘 말해놨으니까 상담 잘 받아봐. 네가 마음에 100%꼭 드는 사람으로 해달라고 해. 이렇게 하는 거 이혼할 때 문제 삼지 않는다고 약속할 테니까. 저는 그러고 자리를 뜨려는데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나와 저를 붙잡더군요. 어머니, 이건 아니죠. 저한테 서운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며느리 팔을 뿌리쳤어요. 제가 매몰차게 뿌리치니까 며느리도 좀 놀란 눈치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데 너 왜 그래? 네가 원해서 허구한 날 결혼 잘못했다, 무르고 싶다, 나한테 노래 부른 거 아니야? 어머니, 저는 그냥 하소연 좀 한 거지 진심은 아니잖아요. 너 나중에 송준이 키워서 결혼시켰는데 송준이 와이프가 너한테 송준이랑 결혼 잘못한 것 같고 이 결혼 무르고 싶다, 다른 사람이랑 할 걸 그랬다, 성격 좋은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니다, 그런 소리 만날 때마다 한다고 생각해봐. 너는 그런 거 얼마든지 이해해줄 수 있고 넘길 수 있겠어? 근데 나는 아니거든.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아량 넓고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는 아니라서 이제는 못 참겠다.
너는 아무렇지 않게 툴툴대는 소리 불평불만 쏟아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한 거야. 불평불만도 버릇이다. 너 그거 입버릇처럼 내내 그러는데 그거 못 고치면 송준이도 똑같이 네 말버릇 따라할 거야. 불만이 있으면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습관적으로 늘 그러는 거 그거 결코 좋은 버릇 아니다. 사람이 가진 거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아야지. 너처럼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으면 너부터도 그런 인생 사는 거 힘들고 고달프지 않겠니? 저는 참아왔던 이야기를 다 했죠. 며느리도 몇 번 자기가 말하려고 입을 실룩거렸지만 결국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 듣고 있더라고요. 가서 네가 원하는 상대로 소개해달라 그러고 현태랑은 이혼해. 알았어? 어머님, 당사자들끼리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 현태 같은 성격 잘 모르나 본데 걔가 화도 잘 안 내고 허허실실 같지만 그런 성격이 아니다 싶으면 매정하게 끊어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현태도 아무 말 안 한 거면 현태도 얼마나 쌓인 게 많았을지 잘 좀 생각해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사실 친구도 진짜 결혼정보회사 대표는 아니에요. 며느리 버릇 좀 고칠 거라고 도와달라고 미리 말을 했던 거고 아들에게도 미리 말을 했었어요. 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했지만 쟤를 위해서도 이렇게 한 번은 해서 입버릇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라고 시간 내고 친구에게 부탁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나요? 하지만 제가 한번 세게 나가지 않으면 며느리는 내내 툴툴거리는 저 버릇 절대 못 고칠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저는 아예 아들에게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다가 제가 이렇게라도 한번 얘기해야 송주내미가 조심한다고 말해서 결국 아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도착하고 그 후에 며느리가 식당으로 들어와서 잔뜩 화난 얼굴로 아이를 데리고 갔고 그날 저녁 아들이랑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과 이혼 서류 다 진심이냐고요. 아들도 그렇다고 자기도 지쳤다고 했고 며느리는 그러면 이혼하자고 난리치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진짜 이혼하면 어떡하느냐 했지만 저는 혼자 생각하게 좀 냅두라고 했죠. 그리고 먼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고 며느리가 먼저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 한번 안 하느냐 하면서요. 그러면서 할 말 있으니 저희 가게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마감 시간이 되자 아이는 사돈께 맡기고 며느리 혼자 가게로 왔더군요. 얼굴도 많이 상하고 어둡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마음고생 많아서 비슷했지만요. 생각은 좀 해봤니? 제 말에 며느리가 한참을 우물쭈물 거리더니 그러더군요. 잘못했어요, 어머님. 뭘? 제가 맨날 현태 씨 헌담 어머님께 한 거요. 그리고 습관처럼 불평불만 한 거요. 저랑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급기야 훌쩍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저 이혼 안 해요.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성격이고 습관이에요. 알고 있고 안 좋은 습관인 거 알면 고쳐야 되지 않겠어? 네, 근데 잘 안 돼요. 저 불평불만 많고 잘 그러는 거 주변에서나 회사에서도 혼 많이 났었어요. 저도 아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불평불만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습관처럼 하다 보니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어머님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 어머님 앞에서 현태 씨 헌담하고 결혼 잘못했다느니 무르고 싶다느니 그런 소리 한 건 제가 무조건 잘못한 것 같아요. 고쳐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며느리는 풀 죽은 얼굴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본인의 안 좋은 습관을 고칠 계기가 되었으니 잘됐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길 원해서 제가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고 안아주었고 아들하고도 잘 풀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많이 조심하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저만 보면 억울한 얼굴로 하소연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일부러 안 하려고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과하게 한 걸 수도 있지만 며느리도 제 뜻을 잘 받아주고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는 예쁘고 기특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죠. 입 밖으로 좋은 말, 힘이 되는 말을 하면 정말 좋은 일도 생기고 스스로도 힘이 나잖아요. 불평, 불만보다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붙돋아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남은 인생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1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도 하잖아요. 함께 잘 살자는 목적을 두고 으쌰으쌰 합심해서 열심히 살면 정말 좋겠지만 그만큼 돈 때문에 더럽고 치사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는 게 부부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아등바등 거리는 남편. 참 서운하고 섭섭할 때도 많았지만 성격이 저런 걸 어쩌겠나 생각하며 애써 삭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 제 속에서 쌓이고 쌓였던 서운함이 제대로 폭발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었냐고요? 바로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을 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저희 친정은 제가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지내세요. 친정집은 작아고 아빠가 남기신 재산도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엄마는 엄청 풍족한 편까지는 아니시더라도 크게 부족함은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엄마가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주셨어요. 저희 살림에 필요한 것도 따로 많이 사주셨고요. 저한테나 아이한테나 거금의 용돈도 많이 주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 불가피하게 아이를 맡겨야 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도 저희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에게 저희 엄마는 늘 죄송하고도 고마운 존재시죠. 해드린 건 없는데 늘 받기만 하니까요. 친정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편이고 저도 볼 일이 있으면 한 번씩은 가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에 거의 안 갑니다. 같이 가자고 물어봐도 주말에 겨우 이틀 쉬는데 피곤하다 어쩐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친정에 갈 일이 있을 때면 당연하게 저랑 아이만 갔어요. 그나마 아빠 살아계실 땐 남편도 좀 왔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선 거의 안 가더라고요. 혼자 남으신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건가 싶어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냥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제가 보통 친정에 가서 식구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요. 식사비는 엄마가 내시거나 저희 언니가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언니는 사는 형편이 저희 집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는데요. 제가 상대적으로 좀 아등바등하며 사는 걸 알기에 언니가 선뜻 많이 낸 거죠. 저도 염치가 있는데 매번 엄마나 언니한테 얻어먹기만 하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언니, 중학생 조카와 저, 우리 아들 이렇게 고깃집을 갖고 16만 원 정도가 나왔죠. 언니가 많이 나왔다며 반 내준다고 했지만 이건 내가 다 낸다고 하고 기분 좋게 계산했습니다. 여태까지 얻어먹은 게 얼만데 그 정도도 못 내겠나요? 저도 일하고 있고 돈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제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니까 킁킁거리더니 뭐 먹고 왔냐 하더라고요. 고기 먹었어. 누가 냈는데? 오늘은 내가 냈어. 왜? 얼마 정도 나왔길래? 16만 원 정도 나왔어. 제 말에 남편 눈이 터질 듯이 휘둥그레지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16만 원? 근데 그걸 네가 냈다고? 왜? 그걸 네가 왜 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아니, 여태까지 언니하고 엄마한테 줄창 얻어먹다가 내가 한번 살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너 돈 많아? 그리고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네가 사는 거야? 남편은 완전 정색을 하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죠. 160만 원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 식사 대접하면서 16만 원 썼다는데 남편이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이렇게 길길이 날뛸 일인가요? 이렇게만 들으면 남편은 10원 한 장 아까워하는 짠돌이 같지만 시댁에선 전혀 안 그럽니다. 시댁에 가면 무조건 저희 집 카드로 계산하거든요. 신혼애가 와도 무조건 다 저희가요. 시부모님도 당신들이 내신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당연하게 우리 보고 내라고 하세요. 남편도 당연하게 본인이 계산하고요. 여태까지 그래왔지만 저 그런 걸로 한 번도 별말 한 적 없습니다. 반면 저희 집에서는 식사비가 나와도 엄마가 계산하시거나 언니가 계산할 때가 많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가도 먼저 나서서 우리가 계산하겠다느니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얻어먹는 거죠. 그렇게 저희 집에선 줄창 얻어먹기만 했는데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남편은 정색하며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저도 따졌죠. 시댁에서 밥 살 때 우리가 당연히 냈잖아. 근데 친정에서 밥 사는 건 이렇게 화낼 일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바꿔서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산 게 문제라고. 16만 원이 적은 돈이야? 최소한 10만 원 넘어가면 나한테 밥 산다고 말은 하고 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시댁에서 돈 낼 때는 나한테 물어봤어? 같이 있는데 물어보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리고 그건 상의가 된 거잖아. 이건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말 안 하고 돈을 쓴 게 기분이 너무 나쁘대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 몰래 돈 써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겁니다. 저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 웬만해선 화도 잘 안 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삭히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싸움 자체를 너무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는데 저도 얼굴이 달아올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말 다 했어? 몰래 돈 써왔는지 어떻게 하느냐고? 똑같이 맞벌이하고 나도 돈 벌고 있는데 내가 왜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당신 허락을 맡아야 돼? 금액이 크잖아. 시댁에서는 더 비싼 것도 잘도 먹었어. 그러면서 시댁에서 뭐 살 때 이거 우리가 내도 되느냐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우리 집 가면 당연히 우리가 사야지. 누가 사 그럼? 그게 왜 당연한 건데? 내가 장남이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대로 내라 그래? 장남이 뻔히 있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딨다고. 아니면 지영이한테 내라 그럴까? 그럼 우리 집에선 왜 우리 언니가 내거나 엄마가 내야 되는데? 장모님은 여유가 있잖아. 처형도 집 잘 살고. 당신 말은 시댁에선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고 우리 집 가면 무조건 얻어먹기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먹냐? 돈 내는 건 둘째치고 일단 나한테 말을 했어야 된다 그거잖아. 저는 끝이 안 나는 싸움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왜 말도 안 하고 썼느냐 난리를 쳤지만 누가 봐도 16만 원이나 친정 식구들에게 쓴 게 아까워서 저러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확 질려버린 저는 그만 얘기하자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계속 툴툴거리고요. 그날 일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저에게 정말 두고두고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 전에도 살면서 부부끼리인데도 참 치사스럽다 생각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남편 성격이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다 생각하며 늘 참고 지나갔었죠. 하지만 지네 가족들한테는 주기만 하면서 저희 친정에서 돈 내고 도움받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 남편한테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이 다시 생겼어요. 저희 집은 차가 2대 있는데요. 각자 출근용으로 타고 다닙니다. 저는 경차를 타고 다녔는데 아이랑 다닐 일이 많다 보니 SUV 차량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반대하면서 굳이 바꾸고 싶으면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자기는 돈 없고 할부도 반대하니 저 돈 있으면 알아서 해라 그거죠. 애초에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적금 외에 따로 모아둔 돈을 보태서 사기로 하고 돈을 좀 모았어요. 나머지는 제 카드로 할부해서 저 혼자 갚기로 했고요. 제 차는 6년 정도 됐고 상태도 좋고 팔아도 시세가 괜찮아서 중고차로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진 아무 말 없던 남편이 제가 차를 팔기로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시부모님께 제 차를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10년 넘은 오래된 중고 경차를 타시는데 차가 오래된 데다 후진시 자꾸 턱턱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비소에 가보니 미션이라는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이걸 통째로 갈게 되면 비용이 꽤 나오니까 차라리 차를 새로 사시는 게 낫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마침 제가 차를 판다고 하니 그걸 그냥 부모님께 드리면 될 것 같아서 말씀도 드려놨다는 겁니다. 제 차인데 저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이요. 또 어이가 없었죠. 제가 타고 다니는 제 차인데 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시부모님께 드리네 마네 약속하나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저는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거 중고로 팔 거고 그 돈은 새 차 사는데 보탤 거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거 중고로 팔아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치사하게 구냐면서 이미 시부모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어쩌냐는 겁니다. 제가 드린다고 했나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 저보고 인정머리가 없답니다. 시부모님은 고장난 차 타고 다니는데 불안하지도 않느냐면서 어차피 팔아도 얼마 나오지도 않을 거 그거 드리는 게 아깝느냐면서요.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당연히 아깝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저에게 강요하더군요. 정작 자기는 저희 부모님한테 뭘 그렇게 잘하는 사이라고요? 게다가 막말로 자기 부모님이지 제 부모님인가요? 제가 시부모님한테 뭐 하나 받은 게 있다고 멀쩡한 제 차까지 공짜로 드려야 되나요? 저 결혼하면서 받은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댁은 저희 친정과 달리 형편이 많이 좋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퇴직 후에는 일 안 하고 집에 계셨고요. 딱히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으셨고 사는 곳도 전세였고요. 결혼할 당시 남편은 양가에서 뭐 아무것도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만 하자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는 집에서 해올 게 없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 도움 전혀 없이 맨땅 헤딩으로 시작해서 둘 다 열심히 벌어서 살아왔죠. 받은 건 없지만 시댁에 할 건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댁 가면 식사비는 저희가 무조건 다 냈고요. 행사마다 용돈에 선물에 심지어 제사 준비할 때 필요한 것까지 전부 저희한테 장봐오라고 하실 정도예요. 뭐 필요하신 거나 가전제품 바꾸실 일 있으면 은근히 저희한테 얘기해서 바꿔달라 하시고요.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드려야 되는 건 참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시부모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제 차까지 공짜로 드려야 되나요? 거기다가 남편 놈의 태도도 어이가 없었죠.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16만 원 내고 고기 산 거는 눈에 불을 켜고 따졌으면서 자기 부모님한테는 6년밖에 안 된 제 차를 공짜로 홀랑 드리자니요. 제가 차를 바꾸고 싶다 했을 때 그럼 그 할부는 같이 갚자라고만 했어도 저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네 차 바꾸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면서 남남처럼 선 그을 때는 언제고 자기 부모님 챙길 때는 우리가 챙겨야 된답니다. 저는 진짜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바닥까지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말은 부부지만 끝까지 자기 부모님, 자기 가족만 챙기고 네 거 내 거 따지는데 너무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저도 이제 바보같이 손해보는 짓은 안 하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싫다고 내 차는 내가 알아서 처분할 거다 들을 생각 없다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연락와서 네가 판다던 그 차 그냥 너네 시아버지 주라고 대놓고 그러시네요. 불안해서 지금 차는 못하겠다 하시면서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나한테 뭐 맡겨놨나? 호구 잡았나? 절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럴 생각 없다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거 팔아서 뭐 얼마나 받으려고 하느냐. 시부모가 고장난 차 타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느냐. 너는 인정머리도 없느냐 그러시더군요. 마치 저한테 차 맡겨놓으셨다가 다시 돌려받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안 드리는 것처럼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드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고 안 해주면 섭섭해하며 욕을 하시는 거였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그 집 식구들한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서 받는 거 하나 없이 열심히 해다 날랐는데 결국 더 안 해준다고 욕까지 처먹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싶은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셔서 노후 준비를 신혼애와 저희 집이 반반씩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없는 살림에 시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따로 모아야 했던 거죠.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전혀 도움드릴 필요가 없는 저희 친정하고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런 저희 집 상황을 다 아는 제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왜 참고 사느냐, 뭐 때문에 이혼 안 하느냐 하더군요. 제가 일을 안 해서 남편 없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호구 노릇을 자처하며 그러고 사느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한 거 많고 저런 남편과 시댁을 왜 참고 살아야 되나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참을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어렸고 이혼하게 되면 아이의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남들도 이러고 살겠지, 결혼하면 다 비슷하게 살겠지 애써 자기 위안 삼으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겁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핏대 세우고 따질 거며 아내 차까지 마음대로 시댁에 주저하고 싫다니까 욕을 한답니까? 저 웬만하면 꾹꾹 참지만 한 번 돌아서면 진짜 끝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 저희 아이 한 명 정도야 건사할 수 있고 요즘 시대에 이혼이 큰 흠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자기 식구들 악착같이 챙기면서 시댁에 돈도 턱턱 내놓는데 저는 친정에 밥 한 번 산 걸로도 눈치 보고 욕먹고 이 상황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현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호구 노릇 15년 했으면 됐다 싶었죠. 그렇게 결심 후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방방 뛰죠. 한다는 소리가 이제 와서 나이 든 시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발빼려 하냐더군요.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네 부모 네가 모셔야지. 내가 네 대리호도 하는 사람이야? 너네 부모? 너 말 다 했냐? 아니, 말 나온 김에 더 할까? 니네 부모님이 너를 키워줬지 나를 키워줬어? 근데 왜 효도는 내 돈으로 같이 하려고 해? 그래, 부모님한테 잘하고 효도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럼 나 키워주신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잘해야지. 너네 부모만 부모야? 너는 앞으로 너네 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살 테니까. 당신 그거 좋아하잖아. 네 돈, 내 돈. 네 돈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 돈으로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제 말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소리 지르고 저보고 네가 뭘 그렇게 시댁에 잘했느냐며 따지더라고요. 나 참,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잘해야 되나요? 그러는 본인은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신용이라도 했나요? 그딴 소리 짓거리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미련과 고민마저도 싹 없어지더군요. 진짜 볼수록 밑바닥인 인간이네 싶었습니다. 저런 이기적인 인간이랑 어떻게 한 입을 덮고 15년은 살았나 싶을 정도로요. 허세는 많아서 시댁 일이라면 다 자기가 나서고 돈도 척척 냈습니다. 장남이 그런 건 하는 거라면서요. 신우 결혼할 때도 500이나 해줬고요. 근데 그거 지 혼자 번 돈인가요? 결국 저랑 같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같이 번 돈인데 생색은 지 혼자만 내는 겁니다. 제가 이혼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 차 주기 싫어서 이혼까지 하자는 거냐며 저보고 지독하다더군요. 그래서 애초에 네 돈 내 돈 나누며 계산질한 건 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계산질조차 똑바로 안 하고 꼼수 쓰면서 나만 희생하게 만들었다고 이제는 그렇게 바보같이 안 살 거라 했습니다.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야 돼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또 아빠의 저런 이기적인 모습을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보단 이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혼자 버는 돈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돈 벌고 아이 키우면서 살려고 해요. 저는 이혼 결정을 확고히 내렸고 남편은 이혼 안 하겠다 버티는 상황입니다. 계속 협의 안 하면 소송 들어갈 생각도 있어서 자료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자기 가족만 중요하고 저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는 남편. 이제 멍청한 호구노를 그만할랍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많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정말 밑바닥까지 다 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저희 가족, 저희 엄마께 잘하고 살 겁니다. 그동안은 남편 눈치 보느라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저도 나서서 제 가족 잘 챙기면서 그렇게 살려고요.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서 일교차도 심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 한 남자를 참 많이 좋아하고 또 그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참 마음 아프고 씁쓸한 첫사랑이었는데요. 그런데 첫사랑은 첫사랑에서 끝날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첫사랑과 다시 재회했고 결혼까지 했는데요.
결국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귀고 헤어졌을 때와 같은 이유로, 아니 그보다 더 기막힌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인간의 추악하고 비겁한 마지막 모습까지 봐야 했죠.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만 남은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얻은 것도 있긴 합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지면 안 됐던 제 첫사랑과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어요. 남편의 이름은 하범준이었는데 범준이는 제 이상형도 아니었고 처음엔 별다른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교에 가면 멋진 남자친구를 사귈 거라는 로망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범준이는 제가 꿈꾸던 멋진 이상형의 남자친구랑은 거리가 멀었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얼굴도 굳이 따지자면 평범 혹은 평범보다 못생긴 편이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키 크고 잘생기고 훤칠한 그런 남자가 좋았습니다. 사실 예쁜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듯이 잘생긴 남자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나요? 이제 막 고등학생 티를 벗고 20살이 되었고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쨌든 범준이는 객관적으로도 인물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어느 순간 범준이에게 스며들듯 감정이 쌓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범준이는 말도 정말 재밌게 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착하고 다정하고 유머러스하고 범준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 너무 즐겁고 좋은 겁니다.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지만 성격은 미남이었던 거죠. 어쨌든 처음엔 그냥 친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범준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얼굴까지 잘생겨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겁니다. 귀여워 보이면 끝이라는 말도 있던데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시점부터 범준이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생긴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범준이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범준이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고백했다가 상처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저 혼자만 범준이에 대한 마음을 키워갔는데요. 짝사랑이라는 게 해보니 참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다가 범준이의 속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과 동기 중 최다희라고 있었는데요. 저희과의 일명 여신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사슴 같은 눈망울, 뽀얀 피부에 조그마한 얼굴, 오밀조밀 들어찬 이목구비까지. 저도 다희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강의실에 들어서면 모든 남자들의 시선은 자석처럼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다희 본인도 본인이 예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희는 인기가 정말 많았기에 늘 수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들과의 썸씽도 많았죠. 자기는 동갑내기 동기는 시시하다면서 주로 선배들과 사귀었는데 문제는 남자들과 사귀는 주기가 몹시 짧았고 같은 과 안에서도 여러 명과 짧게 돌아가면서 사귀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소문이 좋게 날 리가 없었죠. 그녀의 뒤에서는 자판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돈만 넣으면 음료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준다는 뜻이었죠. 얼마나 치욕적이고 기분 나쁜 별명인가요? 다희는 뒤에서 그런 별명이 오간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과에서 다희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많으면서도 이미지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다희와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워낙 예쁘고 인기가 많은 데다 자유분방한 성격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최다희에 대해서 잘은 몰랐고 관심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다가 범준이의 마음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과 동기들과 모여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술 기운에 그 별명을 입에 올렸습니다.
야, 최다희 또 헤어졌대. 걔는 진짜 자판기야, 자판기. 어제는 김 선배랑 있더니 오늘은 박 선배랑 있더라. 기다리면 나도 기회 오냐? 너는 안 돼, 임마. 동갑은 CC에서 안 만난다고 선배들만 만난다잖아. 아깝다. 나도 딱 1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최다희랑 사귀는 건데. 최다희 가만 보면 선배랑 선배는 다 사귀던데? 라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저속한 농담에 인상을 찌푸리며 조용히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건너편에 앉은 범준이를 쳐다봤죠. 그런데 그전까진 즐겁게 얘기하던 범준이가 다이 얘기가 나오니 표정이 굳어서는 말이 없는 겁니다. 엄청 기분 나쁘고 언짢아 보였죠. 그리고 갑자기 술잔을 쾅 테이블에 내리치며 소리치는 거예요. 야, 그따위로 말하지 마. 네가 다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라면서요. 술자리는 순식간에 쎄해졌고 다들 황당한 눈치였죠. 범준이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친구들은 쟤 왜 저러냐, 최다희랑 무슨 사이냐 웅성웅성 난리가 났고요. 그럼 범준이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범준이가 다희를 좋아한다는 것을요. 그걸 깨달은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봐도 다희는 너무 예쁘고 범준이가 그런 다희를 좋아한다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애한텐 아예 관심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눈물을 참으며 술을 마셨고 제 짝사랑은 그렇게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아무한테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은 건 다행이다. 자존심은 지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희는 2학기에 휴학을 했습니다. 하는 말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유학을 갈 거라서 휴학을 하겠다고 했죠. 다희가 돌연 휴학계를 내고 사라지자 범준은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에게 범준이가 첫사랑이었던 것처럼 범준이에게는 다희가 첫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첫사랑에게 고백도 해보기 전에 끝이 났으니 범준이도 꽤나 속상했던 모양이었죠. 그리고는 내년에 군대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4명 정도 모여서 수업이 끝나고 술을 한잔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약속이 있어서 가고 어쩌다 보니 범준이와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범준이는 술에 좀 취했는지 다희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다희가 예뻐서 좋다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진심으로 다희 자체를 사랑하는 거라느니. 그런데 바보같이 고백도 못하고 끝났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는 못생기고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데 고백한다 한들 다희 같은 애가 자기를 받아주겠냐고. 다희랑 자기가 사귀는 건 꿈 같은 일일 거라고 자주 섞인 소리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씁쓸하게 말했죠. 맞아. 나도 그래서 지레 포기했어. 너도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 누구? 그런 티 전혀 안 내서 몰랐는데? 이제 상관없어. 나도 너랑 똑같은 이유로 포기했거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짝사랑했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나랑은 많이 달라. 난 아마 안 될 거야. 내가 고백한다 한들 나를 받아줄 것 같진 않더라고. 그게 누군데?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도와줘? 왜?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저는 가만히 범준이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실은 너야. 뭐라고? 나? 술도 먹었겠다. 그냥 술김에 얘기할게. 나 너 좀 좋아했거든. 근데 이제 정리했어. 제 난데없는 고백에 분위기는 썰렁해졌습니다. 범준이는 좀 당황한 얼굴이었고 그 모습을 본 저도 괜한 말을 했구나 싶어서 더욱 당황했죠. 괜한 말을 했네. 부담은 갖지 마. 이미 내 마음 정리했어. 미안해. 이런 말해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등 뒤로 범준이가 저를 불렀지만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범준이를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범준이가 저를 찾아와서는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얘기 많이 생각해 봤다면서 가만 돌이켜보니 자기도 저에 대한 마음이 친구 이상인 것 같대요. 그러면서 저만 좋다면 만나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고 저희 둘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물론 범준이는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던 시기여서 몇 달 안 남았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나름 제 첫사랑이었던 사람과 사귀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잘 만나왔고 후에 군대를 간 범준이를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매주 그의 부대로 편지를 보냈고 면회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달려갔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그를 향한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먼저 졸업을 했고 직장인이 되었어요. 범준이는 군대를 제대했고 반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학교로 복학을 했죠. 그런데 군대를 다녀온 범준이는 군대 가기 전과는 태도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눈에 띄게 시큰둥해졌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PC방을 간다며 전화를 안 받거나 연락이 안 되는 날도 많았죠. 함께 있어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거나 저와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자주 다투었고 저의 서운함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애만 태운 거죠. 저는 여전히 범준이를 좋아하는데 범준이의 태도는 너무 냉랭했기에 저만 조급해지고 안달이 났습니다. 범준아,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요즘 나한테 너무 차가운 것 같아. 우리 예전 같지 않잖아. 오래 만났으니 서로 좀 편해진 거지. 그런 말 좀 안 하면 안 돼? 징징거리는 거 좀 힘들다. 그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범준이는 분명 다정다감하고 착한 남자였는데 어느샌가 그는 퉁명스럽고 귀찮은 태도로 저를 대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범준이의 친구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범준이가 술에 취해 친구에게 제 뒷담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서? 참 좋은 애지. 똑똑하고 야무지고 착하고. 솔직히 어떤 여자가 나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좋아해 주겠냐. 나도 그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까지 사귀는 건데 톡 까놓고 예쁘지도 않고 이성적인 매력도 없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끌리는 게 없다는 거지. 근데 나도 잘생긴 건 아니니까 그냥 내 수준에 맞는 여자 적당히 만난다고 생각해서 만나는 거거든.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거잖아. 근데 말이야,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전히 다이 같은 애가 좋은데. 예쁘고 여성스럽고 새침하고 딱 내 이상형. 근데 다이면 내 수준엔 어림도 없지. 야,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나 사실 이서랑 잘 때도 다이 생각해. 그런 얘기를 술김에 했다고 했고 그 친구는 저랑도 친했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났죠. 범준이는 저를 좋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적당한 저를 만난 것 뿐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범준이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범준이는 처음엔 당황해서 변명하고 저를 붙잡았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저한테는 상처밖에 남지 않은 아픈 기억이었죠. 그런데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범준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나서는 자기가 철이 없었다고 헤어져 보니 제가 진짜 사랑이었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선 뒤였고 이제 와서 저러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며 그를 냉정하게 밀어냈죠. 그렇게 저희 사이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범준이가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왔어요. 공교롭게 저는 그의 사수가 되었죠.
저는 범준이에게 회사에서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니 각자 일이나 하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친을 매일 회사에서 마주한다는 건 생각보다 곤란하고 힘든 거더라고요. 범준이는 제 부탁대로 개인적으로 아는 체는 안 했고 대신 회사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에게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자기는 일이 끝났다 해도 제 곁을 지켰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 취향에 맞춰 커피도 종종 사다 주고 회식 자리에서는 흑기사를 자처하며 제 술잔은 바꿔서 대신 비워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게다가 퇴근이 늦으면 위험하다고 늘 데려다 주고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의 마음이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범준이는 그때 자기가 정말 철이 없었다며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다시 저랑 잘 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그때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를 한 거죠. 저도 그 모습에 범준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범준이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난 것도 결국 그를 완전히 용서한 것도 어떤 운명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범준이는 회사를 다른 데로 이직을 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청혼도 했어요. 내가 그땐 너무 어렸고 철이 없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랑 헤어지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말 많이 후회했어. 나이 좀 먹어보니 이제 알겠어. 화려한 겉모습보다 너처럼 진국인 여자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나 앞으로는 평생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할게. 그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범준이의 말이 정말 진심 같았기에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제가 먼저 범준이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봐둔 아파트가 있는데 돈을 반반씩 투자해 공동 명의로 같이 사자고요. 범준이는 처음엔 전세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매매를 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평범하고도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남편이 과거의 실수를 딛고 저만의 남자가 되었다고 믿었죠. 그리고 몇 년 사이 운 좋게도 저희가 산 아파트 값은 무려 3억 넘게 오른 겁니다. 둘 다 완전 쾌재를 불렀죠.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제 말 믿고 아파트 매매로 한 거 정말 잘한 것 같다면서 제가 자기 인생의 복덩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함께 등산도 다니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영화도 보고 단란하고 평범한 부부들처럼 잘 지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하다.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다는데 나는 첫사랑도 이루어지고 안정된 기반 위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만 가지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범준이와 저는 나이도 많지 않고 몸도 건강한데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전까진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지만요. 그래서 집값도 많이 올랐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져보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기 일쑤였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죠. 그러더니 뜬금없이 집을 팔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저는 딱히 이사갈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며 집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모습에서 저는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계속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좀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대학교 땐 친했어도 지금은 연락을 많이 하는 친구는 아닌데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했죠. 그렇게 만났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최다혜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 동창이랑 다희가 친한데
비밀을 지켜달라며 다이가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무리 자기가 다이 친구여도 이건 도무지 아니다 싶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래요. 저는 최다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최다이가 휴학 후 어떻게 지냈는지, 왜 내 남편과 만나고 있는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최다이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랑 2년 정도 동거하다가 결혼도 했다더라고요. 상대 남자는 10살 연상의 건물주였는데 그 후 아이까지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혼인신고를 끝까지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고 최다이는 미혼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끝끝내 혼인신고는 되지 않았고 결국 위자료 받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이는 휴학 후에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기에 고졸 학력으로 뒤늦게 필라테스 배우고 강사를 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친구들 모임에서 제 남편과 재회를 했다는 겁니다. 제 남편에게는 최다이가 첫사랑이었는데 최다이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말에 제 남편은 다시 눈이 돌아버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이에게 연락을 해대고 필요한 것도 대신 사다 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이의 아들한테도 아빠가 되어주겠다며 무려 아빠 노릇까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구는 저한테 많이 놀랐겠다며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했지만 들리지도 않고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리더라고요. 남편이 자꾸 집을 팔자고 하는 것도 결국 저랑 정리하고 그 돈으로 최다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따져 물었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무슨 소설을 쓰냐며 발뺌하다가 모든 사실을 말해준 동기의 이름까지 대며 몰아붙이자 이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알았으니 더 속일 것도 없다며 제게 헤어져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저랑 살면서 다이에 대해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이를 다시 만나고 나서 그때처럼 마음이 설렜다며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하더군요. 남편 입에서 다른 여자가 너무 좋다는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저는 악을 쓰면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혼해 줄 것 같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 아예 걸렸으니 배째라는 식인지 대놓고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해줄 거고 최다이 상대로 상간소송 걸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다이는 건들지 말라며 눈 뒤집고 지랄을 떠는데 진짜 너무 기막히고 피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팔자고 그리고 집값에 위자료도 넉넉하게 얹어줄 테니 잘 나누고 이혼하자면서 끊임없이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최다희한테 뭐 얼마나 빠져 있으면 지 곁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준 저한테 이러나요? 남편은 자기 마음은 떠났는데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있냐면서 무슨 빚쟁이 마냥 사람을 닥달하면서 이혼해달라고 했죠. 남편과 싸워도 보고 물건도 집어 던져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울어도 보고 별걸 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죠. 그러다가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최다희가 일한다는 필라테스 학원으로 찾아갔습니다. 7, 8년 만에 본 최다희는 몸에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우아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요. 애엄마 같지 않게 여전히 예쁘고 관리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나타났는데 그리 놀라지 않으면서 자기 일 다 끝났으니 1층 카페에서 얘기하자고 먼저 가 있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1층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기다리는데 잠시 후 최다희가 명품 가방 들고 내려오더니 제 앞에 앉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들었을 때 최다희는 과거에 부자 남자랑 살았을 때의 소비 습관이 있었기에 이혼한 지금도 허름한 빌라에 살면서도 아이는 20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 보내고 본인도 관리 비용이며 명품 사는데 돈을 안 아낀답니다.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냥 보여지는 겉모습 꼬라지만 봐서는 혼자 아이 키우며 다 쓰러져가는 빌라 사는 미혼모가 아니라 부촌에서 관리받으며 사는 여자같이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이다. 너는 여전하네. 너
불륜녀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불륜녀라니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하범준하고 결혼한 거 모르는 거 아닐 거 아니야. 하범준이 니의 애비 노릇까지 한다며. 그게 불륜이 아니면 뭐니?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 범준이 지가 제발 그렇게 하게 해달래. 내가 지 첫사랑이라나 뭐라나? 근데 톡 까놓고 나한테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는 남자가 한둘이겠니? 나도 꼭 하범준이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범준이가 나 좋다고 와이프고 뭐고 자기가 나한테 그러고 싶다고 자진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나도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 범준이 착하잖아. 나도 전 남편한테 데이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거 좀 힘들기도 했는데 지가 나서서 우리 애 아빠 돼준다고 저러고 나오니 나도 솔직히 마음 좀 흔들리지. 너 진짜 미쳤니? 하범준 유부남이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한테 이러지 말고 범준이한테 가서 말해. 범준이한테는 말도 못하고 왜 나한테 난리야. 야, 너 진짜 싸구려 저질이다. 유부남이든 뭐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 야, 걔야말로 지가 유부남인 거 잊은 모양인데 와이프인 네가 잘 달래서 데리고 가든가 알아서 해. 내가 붙잡는 거 아니야. 저는 너무 비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간소송 소장을 보낼 건데 그러고도 잘난 척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소리치고 나왔어요. 더 이상은 비참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간소송 얘기한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 온갖 물건을 때려 부수며 생난리를 치고 특히 결혼사진 액자까지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왜 다이한테 소송 얘기하냐면서요.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술 취해서 한다는 말이 나 좀 놔줘. 나 너랑 안 살고 싶어. 나도 이제 예쁜 여자랑 한번 살아보자. 다이 내 첫사랑이야. 나는 그런 여자랑 살고 싶어. 너 말고. 나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저 인간을 믿고 다시 받아준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었는지를요. 눈물도 멎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채우더군요. 그래, 이혼하자. 그녀한테 가라. 제 허탈한 말에 남편은 화색을 띠더라고요. 그러더니 상간소송 걸지 말라고 위자료는 약속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첫사랑을 다시 만났고 이제는 그 첫사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아마도 최다희는 남편이 아니더라도 다른 남자한테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듯 위태롭게 굴었을 겁니다. 남편은 그런 최다희의 모습에 초조해하며 하루라도 빨리 저를 정리하고 최다희한테 가고 싶었겠죠. 제 상처와 아픔은 눈꼽만치도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 놈에게 저는 거의 지 사랑을 회방 놓는 회방꾼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남편은 최다희에게 미쳐 있었거든요. 만정 떨어진 저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빠르게 협의이혼을 진행했고 저는 집을 갖는 대신 집값에서 남편의 몫과 위자료를 제외한 차액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협의이혼 마무리가 되자마자 그 길로 최다희와 혼인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씁쓸한 결말이었죠. 그리고 돈을 주기로 한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잠겨서 전화를 못 받아.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돈은 다희 씨 계좌로 바로 보내줘. 계좌번호는. 감기? 세금 문제?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딱 봐도 최다희가 옆에서 시킨 게 뻔했죠. 전화를 했음에도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이 더러운 돈 보내주고 니들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주마. 저는 그 계좌로 약속한 돈을 모두 이체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의 모든 관계는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 보냈어? 왜 아직 입금이 안 돼 있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보내달라는 계좌로 다 보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계좌? 최다희 계좌로 보내달라며 문자 보냈잖아. 뭐라고?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다희가 남편의 휴대폰으로 몰래 저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자마자 그동안 자신의 카드값과 사채빚을 갚는 데 써버렸고요. 남편은 돈이 최다희에게 간 걸 알고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최다희는 태연하게 이제 부부인데 빚 안 갚아줄 거냐고 태연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최다희는 남편을 돈으로밖에 안 받던 거죠. 그 남편 놈은 최다희의 사치스러운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빚만 남기고 1년도 안 돼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놈의 첫사랑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데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남은 건 빚밖에 없었던 겁니다. 피부과며 피부 몸매 관리 비용에 명품 쇼핑, 아이의 영어 유치원비까지. 남편은 돈이 털털 털린 채로 결국 돌돌싱이 되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건너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기가 어리석었다며 주변에 최다희 욕하고 다니고 하소연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첫사랑이라는 환상에 눈이 멀어 조광지철을 벌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죠.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하는 그 인간은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아주 잘 삽니다. 저에겐 집이 남았는데 집값은 그새 더 올랐거든요. 남편에겐 빚이 남았지만 저에겐 더 오른 집값이 남은 거죠. 나에게 큰 비참함과 상처를 줬던 남편, 그토록 예쁜 여자와 살아보겠다며 저를 짓밟고 떠났던 그 인간은 결국 그 예쁜 여자의 손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첫사랑이라는 헛된 환상에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돌돌싱이라는 초라한 꼬리표뿐이었죠. 저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헛된 환상을 쫓는 어리석은 사랑보다 제 두 발로 단단히 서서 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혼식이라는 것도 의미가 크고 중요한 행사고요. 어떤 신부든지 결혼식 날만큼은 내가 제일 아름답고 주목받는 주인공이 됐으면 하고 바라겠죠. 저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식장과 드레스, 저를 가족으로 환영해주는 시댁 식구들과 하객들의 축하. 저도 그런 결혼식을 당연히 바랬죠. 하지만요, 저는 제 결혼식에서 정말 황당한 일들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시댁 식구들로부터 말이죠.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제 결혼식 이야기가 아마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였을 것 같네요. 사실 결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이미 저랑은 안 맞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냥 파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고민도 진지하게 했었고요. 어쩌면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제 마음속에 시그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결혼식을 엎을 용기는 없었어요. 이미 청첩장도 돌렸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혼식은 다 알린 상태였으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파혼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서 결국 감행을 했는데 혹시나는 역시나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결혼 전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홍기는 꽉 찼을 때고 부모님도 따로 만나는 남자는 없는지 결혼 생활은 있는 건지 종종 물어보실 때였죠. 저 역시도 결혼을 안 할 생각은 없었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도 하고 싶고 예쁜 아이도 갖고 싶었죠. 그래서 누가 소개를 해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선은 좀 부담스럽고 소개팅은 좀 했었죠.
그러다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그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중견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만 있긴 하지만 시댁 형편은 나쁘지 않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굉장히 활발하고 재밌는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주선자의 말처럼 성격이 좋고 재밌었어요. 제가 좀 재미없는 성격이다 보니 남자는 유머러스한 남자에게 끌리더라고요. 저희는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어요. 그 남자도 저처럼 결혼 생각이 있었고 연애를 할 거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오다가 1년 정도 됐을 때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 보니 그 남자는 다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많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하고는 다른 성격이라서 더 끌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가 부모님도 만나 뵙게 되었고 저는 시댁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누나가 2분 있었어요. 2분 다 결혼하셨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친의 누나분들과 누나분들의 남편분들도 함께 와 있으시더라고요. 누나들이나 누나의 남편분들이나 다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괄괄하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요. 한마디로 좀 기가 센 분들이었다고나 할까요? 누나들은 2분 다 옷 스타일도 확고한 취향이 있으신 것 같고 말투 자체도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첫 만남인데도 저한테 엄청 스스럼 없이 하시고 본인들 얘기를 거리낌 없이 저한테도 막 하셨어요.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고 누나분들도 그렇고 다들 개성이 넘치신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받아보니 주말에 김장을 할 건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했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와서 김장을 도우라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전화를 하신 건데 대놓고 거절하기도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결혼도 전에 벌써부터 그러냐고 엄마도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내키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미 가겠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참에 어머님하고도 가까워져야겠다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찾아뵙고 김장도 도와드렸어요. 저희 엄마 김장하실 때 조금 거들어드리긴 하는 편이라 대충 할 줄은 알았어요. 그렇게 도와드리는데 사실 마음속에서 현타 아닌 현타가 오기도 했죠.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쁘다 보니 주말에도 이것저것 알아볼 게 많은데 그 와중에 예비시댁 와서 장갑 끼고 김장하는 거 돕고 있으니까요. 정작 남친은 소파에서 쉬고 있고요. 하기는 하면서도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게 바로 시집살이 시작인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김장을 끝내고 남친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친은 수고했다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참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 땄다 생각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어이없었죠. 그렇게 치면 남친은 저희 부모님한테 점수 따려는 노력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왜 저만 어머님한테 점수를 따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구태여 따지지도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 벌써부터 시집살이가 그려진다며 괜찮겠냐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은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어머님하고도 잘 지내봐야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양가 부모님 상견례가 다가왔어요. 식사 후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들도 주고받으셨죠. 저희는 완전히 반반으로 결혼을 하자고 합의를 했거든요. 결혼 자금으로 각자 똑같은 금액을 한 통장 넣어서 쓰고 그걸로 집 구하고 가전도 하자. 전세 대출은 결혼해서 같이 갚아나가자라고요. 상견례 때는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잘 끝났는데 나중에 남친 하는 말이 각자 반반 해오기로 한 금액이 좀 모자라서 어머님한테 받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돈 빌려줄 테니 매달 이자를 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남친에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모자란 금액은 저희 친정에서 돈을 좀 보태주시기로 했고 남친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빌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주시는 거고요. 부모가 무조건 자식한테 돈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주실 여력이 되면 그냥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모자라는 돈 보태주시겠다고 했는데 남친 어머님은 돈도 빌려주는 거고 이자까지 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는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도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자 갚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 어머님 돈에 대한 이자까지. 너무 황당한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통보하는 남친도 황당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본인이 어머님이랑 얘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정확히 반반해서 결혼하기로 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말했죠. 각자 해오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마련하자고요. 다만 어머님한테 드리는 이자는 남친이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것도 황당한데 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혼수 준비하러 다니는데 신우 둘이서 혼수 살 때 같이 사면 싸다고 자기들 전자제품 바꿀 거 있으니 구경하러 같이 가자는 겁니다. 솔직히 싸지면 또 얼마나 싸진다고 동생 혼수 보러 다니는데 기어코 같이 가자고 하는 건가 싶어서 저는 좀 싫었어요. 하지만 남친은 아무렇지 않게 그러자고 누나들을 부르더라고요. 큰 신우는 청소기, 작은 신우는 세탁기 이렇게 바꾼다고 했거든요. 저는 좀 편하게 남친하고만 다니면서 골라보고 싶은데 남친은 오히려 누나들은 결혼을 먼저 해서 더 잘 안다면서 같이 다니는 게 이득이랍니다. 오히려 다니는 동안 제가 고르는 거 촌스럽다, 별로다, 비싸기만 하다, 입만 무진장 대고 그 와중에 다리 아프다, 좀 쉬자, 커피 한잔 하자, 징징거리기도 엄청 징징거려서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모시고 다니는 것 같은 정도였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 혼수 다 고르고 전자제품 매장 직원하고 비용 상담을 하는데 신우들은 자기들이 더 나서서 뭐 더 끼워줄 거 없느냐, 이렇게 많이 샀는데 사은품 없느냐, 사은품 줄 거면 우리도 챙겨달라 막 그러더군요. 저 진짜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남친 말 자기 누나들 진짜 생활력 강하고 알뜰하다며 저런 모습은 배워두면 좋답니다. 저는 그쯤에서 남친도 그렇고 예비 시댁 식구들이 나랑은 너무 결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기본 예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친이나 남친 가족들은 그게 저하고는 너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를 불러다가 김장시키는 것도 동생 혼수 준비하는데 기어코 껴서 자기들 전자제품 싸게 사려는 것도 아들 장가 보내주시면서 주는 돈 나중에 갚고 이자도 달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한마디로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 투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진지하게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미 제 머릿속에는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는 시그널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걸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결혼 준비를 물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이미 주변에 결혼한다고 다 얘기해놨고 파혼을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을 저를 어떻게 볼지, 저는 어떻게 될지, 부모님은 얼마나 민망하실지 그런 생각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흔히들 말은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곤 하지만 당사자 입장이 되면 파혼을 해도 주변 사람들 입에 내내 오르내릴 테고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인생이고 저한테 가장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도 그저 다른 사람들 보는 눈만 신경을 썼던 거죠. 게다가 제 결정에 확신도 없었습니다. 이게 거슬리기는 하는데 파혼까지 할 만한 일인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제 촉은 이건 아니다, 결혼하지 마라를 외쳤지만 저는 결국 어영부영 흐지부지한 상태였고 그렇게 저는 결혼식까지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남친과 남친 가족들 모두 제 기본 상식과는 많이 다른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제 결혼식에서도 진짜 어이없는 대환장쇼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단 신우 두 분의 옷차림부터가 예사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큰 신우는 조선시대 기방에서나 볼 법한 시스루 한복을 입으셨고 작은 신우는 하얀 당이에 은박꽃 모양이 덧대어진 분홍 치마를 입으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희 작은 신우가 신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딱 신부 한복 같았거든요. 동생 결혼식인데 신우들이 더 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워낙 성격들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결혼식에까지 그런 튀는 옷차림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식이 진행되기로 했는데 저는 식 시작 바로 전에 담당 플래너한테 또 황당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큰 신우는 7살, 6살 연년생 딸이 둘 있었는데 바로 그 큰 신우의 딸 2명이 화동을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소리였고요. 알고 보니 큰 신우가 아이들 화동을 시켜주고 싶어 해서 제 신랑에게 말했고 신랑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플래너한테 말을 해서 화동 입장도 하겠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플래너가 오히려 저보고 신랑님하고 얘기 안 되신 거냐며 되묻는데 저는 너무 벙찌더라고요. 어찌됐든 식은 시작됐고 화동들도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낯을 너무 가리는 겁니다. 꽃을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도 못하고 막 어정쩡하게 서서 낯설어하고 둘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겁이 나는지 울먹거리를 하고 있고 도저히 식 진행이 안 될 정도였죠. 그나마 큰애가 꽃을 조금 뿌리긴 했는데 그것도 두어 송이 정도였고 그것마저 거의 패대기 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실수도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문제는 큰 신우의 남편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버진로디에 난입해서 본인 딸들한테 아빠 여기 있다 하면서 사진 찍고 동영상까지 찍는 겁니다. 저는 진짜 너무 벙찐 얼굴로 그걸 지켜보고 있었죠. 큰 신우 남편은 폰 들고 여기 보라고 소리 지르고 있고 하객들도 황당해하고 예쁜 드레스 입고 화동하려는 딸들이 귀여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처남 결혼식이면 사진이나 동영상은 밑에서 찍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결혼식 관계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뜯어 말려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기가 막히신 얼굴이고요. 내 예비시댁 사람들 진짜 생각보다 상상 초월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여차저차 식은 진행이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식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머님 쪽으로 저와 신랑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냥 흐느끼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대성통곡이요.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 저렇게 우시지? 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신랑 쪽을 봤는데 갑자기 신랑까지 울먹거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어머님한테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5분 가까이 울었어요. 그냥 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자꾸 자기 엄마를 큰 소리로 계속 부르는 겁니다. 신랑과 어머님 둘이서 그러고 있는 동안 저 혼자서 뻘쭘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었죠. 시간으로 치면 5분 정도일 텐데 제가 느끼기엔 1시간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 순간이 너무 아득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죠. 누가 보면 아들이 저한테 팔려가는 줄 알겠더라고요. 하객들도 황당해하고 특히 저희 부모님도 기가 막히신 얼굴들이고 나중에 너무 과하다 싶었는지 둘째 신우가 와서 신랑을 토닥이며 그만 좀 하라고 말릴 정도였죠. 저는 신랑하고 어머님하고 그렇게 애틋한 사이인 줄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저는 훌쩍이는 신랑과 남은 식을 마무리했고 그렇게 제 결혼식은 끝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너무 부끄러워하시고 그날 뷔페에서도 그렇고 나중까지도 사돈의 8종까지 두고 내 결혼식 얘기를 했대요. 그런 황당한 결혼식 처음 봤다고요. 저는 정말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너무 주책인 것 같고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결혼식을 완전 망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고요. 제가 남편한테 어디 팔려가냐고 꼭 그렇게 어머님 붙들고 펑펑 울어야 되느냐 따져도 제가 왜 화가 났는지도 이해 못하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엄마가 고생하면서 자기 키워주셨다 보니 여느 모자보다 더 애틋해서 그렇다면서 엄마한테 고맙고 미안해서 온 건데 뭘 그러냐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조카들 화동한다는 거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느냐 물었는데 큰 누나가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길래 그냥 플래너한테 바로 알린 거라고 하더군요. 특별한 일도 아니다 보니 굳이 말할 필요 없었다고 하면서요. 제 결혼식이고 진행 자체가 달라지는데 왜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저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도리어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속상해하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오히려 결혼식 잘 끝났는데 제가 예민하고 유난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려고 결혼식을 올렸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발리에 도착할 때까지 남편이란 놈은 쿨쿨 자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그날 결혼식이 너무 속상해서 가는 내내 잠 한숨 못 자고 울적했고요. 솔직히 그렇게 결혼 후에 잘 살았으면 이런 일들도 하나의 해프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결혼식이 그때 그랬었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 남자와 잘 살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의 아들에 대한 집착이나 간섭이 생각 이상으로 몹시 심했거든요. 어쩌면 결혼 전에 김장하러 오라 했을 때부터 이미 제 길을 먼저 잡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어머님은 저를 너무 지치게 했고 더불어 신우 둘의 간섭도 엄청 심했습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방관자에다가 자기 가족들이 저보다 더 우선인 사람들이었고요. 꾹꾹 참아가며 최대한 좋은 쪽으로 애써 생각해가며 1년 정도 같이 살았지만 결혼 생활 자체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이러려고 한 결혼은 아닌데 하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조건 만남이니 안마방이니 성매매하려고 검색한 걸 저한테 들켰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신랑이 성매매를 하려고 그런 걸 폰으로 검색했던 겁니다. 저는 내가 얼마나 최악의 남자를 만났나 싶더라고요. 그 일로 심하게 싸우고 이혼하네 마네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와서 왜 안부 전화 안 하느냐고 따지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한테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최소한 어머님이 놀라시고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한 말씀은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뜸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걸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며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 얘기 듣고 더 볼 것도 없다며 애 없을 때 그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 집은 기본이 없는 집구석이라고 하시면서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갈라서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이혼 경력은 생겼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 빨리 결단을 내린 건 참 잘한 일 같아요. 결혼 준비할 때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너무 저랑은 안 맞아서 이미 파혼을 생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했었잖아요. 그때 왜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후회를 많이 해서인지 오히려 이혼에 대한 건 마음의 결정을 하고 빨리 끝을 냈습니다. 제 결혼식에 왔었던 사람들은 시댁 사람들 희한한 거 아니까 잘 헤어졌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벌써 8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평범하고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살다 보면 뭔가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빨리 멈추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개념도 없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걸 알면서도 파혼할 용기가 없어 흐지부지 결혼까지 했었는데 앞으로 살면서 내 촉이나 느낌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할 때는 결혼식 망친 것 같고 제 결혼식 온 사람들이 제 얘기 안주거리 삼을 것 같아 싫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도 또 다른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보니 이제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좀 더 가볍게 말할 수 있게 되네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